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길이고. 으시시하잖아, 여기가. 뭔가. 열린공감TV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최근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5월 14일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나서 며칠 후 자신 가족의 선산을 찾아갔다는 양평의 한 취재원으로부터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 씨는 김건희 일가 조상의 묘에 들렸다가 선산 맞은편 쪽으로 걸어갔고 그곳에 소름 돋게 수상한 곳이 있다고 취재팀에 알려왔습니다. 그곳은 보현사란 곳이었습니다. 자, 보현사 영혼의 쉼터 네. 공독주를 모십니다. 영혼의 쉼터라고 한 걸로 봐서는 여기가 우리가 현재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납골당의 네. 목적으로 졌다고 하는데, 은혜를 입은 일은 대리석에 새겨라, 원한에 맺힌 일은 모래밭에 새기고. 사찰 신축으로 2020년 12월 14일 날 나왔고요. 그리고 앞에 그 아까 기둥성 거 있죠? 근데 누가 봐도 그게 사찰이 아니잖아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천수 PD입니다. 네, 서정필 기자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양평 강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김건희 씨 일가의 선산 땅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선산 땅 맞은편에 김건희 씨 일가 측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네. 어느 한 절터로 보이는 곳에다가 네네. 뭔가를 걸어놨다는 제보를 받고 예. 저희가 오늘 부랴부랴 달려왔는데요. 근데 현재 이 절터가 정식 절터가 아니란 얘기도 있고 또 무슨 납골당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네, 중이고요. 직접 왔습니다. 네. 한번 현장을 제대로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한번 저희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시죠. 여기 무슨 뭐 여기는 산소도 있고요. 묘자리도 있고. 저기 보이는 태극기가 걸려 있는 듯한 어떤 암자 같은 게 보이는데 네. 이제 정자 같은 가건물이 하나 있고, 이제 우측으로 보이는 저 분홍색 건물입니다. 아, 네. 네. 이게 약간 음산한데요? 이게 절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음산한 기분이 드는 게, 일단 보시면은 저 분홍색 건물의 아래쪽에 좌측에 보면 네. 이렇게 미륵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러네요. 형상을 이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게 무슨 하나의 큰 동상처럼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조각처럼 새겨놓은 것 같은 게 있고, 네.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 가건물이 하나 또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보시면 네. 무슨 솥단지 같은 게 보이는데 예. 뭔가를 저기서 끓이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먹은 듯한 그런 느낌의, 예. 제가 보기에는 절터로 보이진 않아요. 네. 뭘까요? 도대체 정체가, 이제 가봐야 되겠네요. 농도가. 네. 납골당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좀 음산하다. 음산하고 색깔만 네. 분홍색이어서 네. 더 음산한 것 같습니다. 자, 저쪽에 색이 바른 연등들은 굉장히 오래된 연등으로 보입니다. 바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요 앞에 새로운 연등이 두 개가 보이네요. 이건 봐도 어떤 파손이나 뭐 비바람의 흔적이 없어서. 자, 여기 윤석열, 김건희 합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합장. 지금 현재 이 연등은 네. 최근에 단 것으로 상태가 보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 전이라고 말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부처님 네네.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걸어놓은 것 같은데요. 좀 이곳에다가 왜 이런 연등을 걸어놨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극락왕생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을 주민이 마을 주민이 말한 납골당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극락왕생을 바라는 납골당 주변에 왜 윤석열, 김건희 연등이 걸려 있는지도 참 납득이 안 갑니다. 태극기도 있고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네. 영혼의 힘을 빌려서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무속인들이 많이 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힘을 빌려서 뭐 대권을 쟁취했다 이런 말들이 저희가 과거 열린공감TV에 취재했을 때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속인들로부터. 네.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오늘 오게 된 배경은 이곳에서 김건희 씨 일가가, 이게 참 믿지 못할 만한 일인데요. 네. 죽은 영혼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죄를 지냈다.
그것도 뭐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 네, 충분히 네. 추측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이제 같습니다. 추정일 뿐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죄를 지냈다라는 것이 이제 무속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무당이 와서 네. 한풀이도 하고 네, 이런 네. 것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또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곳들이 이 주변에 보시면은 저기도 있는데 소주병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저쪽에 네. 소주병이 보이시죠? 여기저기에 아주 소주병들이 막 널려져 있는데 저희가 이따 가서 한번 자세하게 저 앞쪽에서도 보여드리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런 소주병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저 앞에 보시면 소주병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앞에도 많고요. 네. 이거는 지금 누군가가 와서 술을 마셨거나 여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소주가 있네요.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주가 다 들어있어요. 저 앞에 이거 소름인데요, 이거? 이거 새소주인데요. 아니, 소주가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마셔볼 수도 없고 이거 그리고 아니 물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소주를 딴 거예요, 병을. 그쵸. 여기다가 물을 다시 넣어놨을 리는 없으니까 요 문양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주장에 문화재청은 매화나무가 맞다며 가장 먼저 피어서 일찍 봄을 알린다는 점에서 매화 가지를 흔들며 걸어 들어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소주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이 드시라고 소주를 그대로 네. 병막에만 딴 상태에서 올려놓은 걸로 예, 보입니다. 그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석연찮은 그런 부분이 제일 있고요. 특이한 건 아까 말씀드린 저 이상한 의식 같은 거를 지낸 것으로 보이는 네, 네. 소주병만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저 광경이 네. 제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곳에 앞서 보여드렸던 연등처럼 최근에 뭐 최은수 씨가 했다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 합장이라고 써있는 연등이 최근 걸로 보이는 곳이 걸려 있었고 네. 그리고 과거 네. 한 5년 전, 6년 전으로 추정되는 똑같은 연등 하나를 발견했다는 점.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저희 방송에 나가고 나서 과연 그곳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가도 돼요? 예, 예. 갑시다. 같이 가시죠. 문제는 현재 여기 보현사라고 되어 있는 이 절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구에 있는 보현사 본점이라고 네. 알려져 있는 곳, 예, 예. 거기에서 이제 가압류를 잡아놓은 걸로 되어 있어서 실제 대구에 있는 보현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여기 양평 보현사하고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도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네. 건조당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통 조개종이다. 네. 거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서류가 위조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하! 바뀐 게 하나 있네요. 네. 아, 저 하얀색 연등에 적혀 있었던 윤석열, 김건희 합장이라는 이 팻말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야, 바뀌었네요. 그것만 딱 떼갔고요. 네. 지금 여기 다른 윤석열, 분들- 김건희랑 네. 합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 팻말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저희 방송을 보고 뜯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것도 띄었을 것 같은데요? 네, 띄었네요. 네. 반대편에도 없어졌네요.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네, 이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는데 윤석열, 김건희 합장이라고 예, 또 없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흰색 연등에 걸려 있었던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 팻말이 사라졌습니다. 두 개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 문제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의미하는 주술적 색상인 이 분홍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 사진을 보여드렸었고요. 하나는 뭐 삼풍백화점, 그리고 보현사,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해밀턴 호텔 골목, 그다음에 신림동 침수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모두 다 분홍색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은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 색깔이 바뀌었어.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래요. 예. 이렇게 색깔이 최근에 청색으로 교체가 됐다고 민주당 말씀드렸습니다. 색깔인데. 그러면 삼라만상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무속적 주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믿음, 네. 바로 그 믿음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저희 경찰관 썰전이 김건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는 음양 오행에 예.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다가 하필 또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바로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도로 18길에서 1955년생이래요. 68세 남성 차땡수 씨. 이게 웬일이에요? 이분이 운전한 회색 제네시스 G80 차량이 역주행 도중에 태평로 2가 54-1번지 인도를 돌진을 해서 다수의 보행자와 차량을 치면서 9명이 사망을 하고 가해자와 동승자를 포함해서 7명이 다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웨스턴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자마자 급속도로 태평로 2가 시청역 7번 출구 쪽 역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안 되지. 그리고 바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피하듯이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아하. 꺾자마자 보행로 안전패스가 있었고 그걸 뚫고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인도로 계속 돌진을 해서 달려가면서 인도에 있는 시장자분들을 치고 100m가량 더 이동해서 시청역 8번 출입구 앞에서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일 저희 취재팀이 현장으로 좀 달려가 가지고요.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당한 분들을 병원으로 후송시킨 이후에 네.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이 계속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저희 취재팀이 당일날 아이고. 직접 만나서 취재를 좀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네.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모방 테스트가 없었나 봐요. 차들이 없으니까 몸빵을 못한 거죠, 차들이. 아니 뭐 이렇게 좀 도로 상황 같은 거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다녀보니까. 사고가 나요, 네, 사고, 대형 사고 날 장소는 아니에요, 솔직히. 차를 밟을 수가 없어, 여기가. 이쪽이 보통 차량이 많이 다니는,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차량인데, 네. 9시 그 시간대, 오늘은 시간대에 그 차량과 사람이 다를 때에 비해서 많이 없었고, 특징은 그거래요. 이분이 이쪽에서 몸빵 하시는 모범택 씨가 항상 대기하셨는데 안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이 왔다 가면은 일단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여기는 후진이니까 후진인데 속도가 그냥 사람을 갖다가 받치면 바로 죽을 정도 속도는 아니라는 거죠. 후진이기 때문에. 그러면 속도가 줄었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를 박았잖아요. 저기 가드레일을 박았으면은 속도가 안 줄었다는. 현저히 줄었다는 거죠. 아. 현저히 줄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대형 사고에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가드레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예, 약간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조사를 해야 돼. 경찰 조사를 필요하니까 이거. 직진이다가 해도 그 정도 사상자는 안 나거든요. 뭐 지금 뭐 이렇게 큰 사고가 날 그게 환경이 아니었다. 그렇죠. 장소도 도로 장소. 도로가 그렇게 큰 사고가 날 수가 없는 도로예요. 넓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대잖아. 9시 반이면은 사람도 만약에 새벽 1시나 새벽 2시 같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게 생각하는데 9시 반이면은 속도가 낼 수가 없는 도로예요. 인간적으로. 저기를 먼저 박았다 하면 이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일날 시간대는 일방통행이긴 했지만은 4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드레일이 있는 인도로 뛰어들었다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게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인도로 뛰어들었을까? 그건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인도로 뛰어들어?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놓고는 나의 실수. 이거는 급발진이다. 아니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차도를 가든지 어딜 들이박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자, 그러면 왜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을까? 몇 가지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의문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고가 나고 경찰이 지난 7월 4일 날 목요일에 가서야 첫 피의자 조사를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후에 무려 4일 만에야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할 겁니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럼 의문점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를 낸 즉시 경찰에게 스스로 급발진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겁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동승자, 즉 자신의 부인이 경찰의 급발진이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사고가 나자마자 자신도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여기저기 부상을 당했다면서 고통을 호소해갖고 일단 119 구급대한테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응급 이송을 시켰단 말입니다. 운전자를. 근데 사고가 나자마자 차 안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었대요. 어디론가 전화를 했답니다. 어디로? 바로 자신의 버스 회사 직장 동료인 운송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수상해요. 네, 왜 경찰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형 이거 급발진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통상은 내가 만약 그런 경우라고 했을 경우 진짜 뭐 급발진이든 뭐든 형, 나 큰 사고 쳤어. 그렇죠. 어떡하지?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렇죠. 막 울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사람 쳤어. 네. 뭐 그러겠죠. 자, 그런데 둘째, 사고 당시에 동승자 부인이 차량에서 내릴 당시의 예. 사진입니다. 예. 자, 이 사진을 보고 인터넷에서는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었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얀색 원피스 옷을 입은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분, 부인이죠? 차에서 내려서 자기 차량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랬대. 주변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고 지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피해자들의 지혈을 돕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에도 네. 내 옷은 흰 옷이라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답니다. 피 묻는다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트렁크에서 걸레를 꺼내서 줬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입니다. 자, 문제는 현장에 출동한 한 언론사 기자가 네. 이 부인과 인터뷰를 했대요.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느껴서 천천히 가라.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외쳤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이 블랙박스를 조사해 본 결과 그런 말은 하지도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저 하는 짧은 소리만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가 가장 이상한 부분인데요. 통상 사고가 나면은 특히 인명 피해가 크게 나면은 가해자 측은 보험회사와 긴밀히 소통을 해서 그렇지. 최대한 사고에 대한 경위 파악을 제대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 같으면은 보험사한테 연락부터 할 거예요. 제일 먼저 합니다. 왜 그 자기가 다니는 네. 직장에다 연락을 해? 누구나 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하죠. 그렇지. 그런데 가해자 차 씨는 자동차 보험회사 측 관계자가 사고조사차 가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가해자가 면회를 거절했답니다. 보험사가 그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아예 보험사가 찾아갔는데도 면회를 거절했다? 맞습니다. 와. 자, 문제는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추정한다고 하지만은 국과수에서 수사한 결과 악셀을 풀로 90% 이상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km 이상 넘는 굉장한 속도로 역주행을 한 겁니다. 자동차용 영상사고 기록 장치라고 불리는 EDR 정밀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사고 운전자가 밟았다는 흔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그게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헷갈렸다 하더라도 저 거리가 얼만데 이 눌렀을 때 이게 멈추지 않고 더 빨라졌다면은 그럼 잽싸게 딴 거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원거리를 갔는데도 근데 문제는 말이 안 돼. 사람들을 잇따라 들이박은 후에 세종대로로 빠져나와서 차량 2대를 또 추돌한 후에 이상할 일이 많지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제동을 해서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전 구간에 차량이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 경찰은 스키드 마크가 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엔 그게 또 없다고도 말을 바꿨는데요. 그렇지.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서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약해지는 정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당일과 다음 날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별별 음모론이 퍼졌습니다. 네. 가해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서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면서 차를 몰았다고 하는 맞아요. 이야기도 있고 사고 직후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그게 배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부인이 흰색 소복을 입었다. 음주나 마약을 한 게 아니냐. 정신착락을 일으킨 정신병자 아니냐. 주술에 의해서 방법당한 사람 아니냐. 기타 등등 별별 희한한 음모론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된 게 바로 저희 경찰장 썰전의 음양 오행설입니다. 즉 열린공감TV 경찰장 썰전 영상을 봐라. 거기서 말한 대로 이번엔 북쪽이라서 네. 북쪽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사진. 일단 김건희 맞죠? 네, 김건희는 영부인 맞지요? 영부인 신분은 일반인과 달라서 최소한의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국격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의 인간성을 떠나서 우리나라라는 국격을 따졌을 경우에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의전에 맞춰서 추모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국격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밤 10시 50분경에 늦은 밤에 갑자기 저렇게 수행원이 있는 듯 없는 듯 국화 한 답을 들고 건널목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조차 김건희가 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수행원과 경호원만 대동했다고 하는데 이 사진 누가 찍은 건가요? 이거는 이 조금만 그 경호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런 근접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은 그쵸. 스태프들 뿐이에요. 대통령실 스태프들. 빨간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보이시죠? 예. 저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리고 반대편에서 볼까요? 저 빨간색 보이시죠? 사진 찍고 있는 사람 누굴까? 저 두 명 다 저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네. 저 사람들은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사무제를 합니다. 3일간 죽은 영혼은 이승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제를 끝으로 발인을 마치고 4일차에 이승을 떠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일정에 맞춰서 장례를 지냅니다. 네. 죽은 영혼이 이승에 머물러 있는 사무제 기간 동안 왜 하필 김건희는 발인을 하루 앞두고 홀순날 7월 3일 홀순날 현장에 나타나야 했을까? 자, 그런데 저희 열린검TV 정피디의 뉴스피드를 통해서 특정 보도를 했었는데요. 김진아의 성대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 명단을 저희가 최초 공개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온 주요 손님들 중에서 몇몇한테는 김충식 씨가 특별히 답례품을 주기 위해서 손수 컴퓨터로 한문으로 받을 사람의 명단을 작성을 한 것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들 중에 시청자분들이 익숙한 이름 오세훈 네, 서울시장에 대한 이름도 있다는 것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즉 오세훈 시장과 김건희 씨 일가는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왔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최근까지 자주 비공식적으로 오세훈을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우리 충식이 형이? 근데 확인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자, 이제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 추론이고 썰입니다. 분홍색 건물, 분홍색. 자꾸 이게 저희 공짜장 썰전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분홍색만 보면은 자꾸 치를 떨게 된다고 소름 끼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지난 5월 10일 날 서울시가 2026년에 바뀔 새로운 잠수교 디자인을 발표합니다.
한강 수면 14.7m 위에 설치할 공중보행로를 봤어요. 했는데요. 한번 봤어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길이 795m, 너비 18m의 진분홍색 보행로가 케이블에 매달린 채 반포대교 교각 사이사이로 매달려 있습니다. 서울시가 잠수교를 보행 전용 다리로 만들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설계 공모 당선작입니다. 당선작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 네덜란드 국적 건축회사의 작품으로 서울시는 공모전에 상금 등 9억여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안전을 무시한 디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행로와 이용객 무게를 케이블만으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케이블 설치가 반포대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설치하면 무조건 사고 납니다. 한강의 계획 홍수 높이가 16.1m거든요. 따라서 보행로가 18.1m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홍수가 나면은 물에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사고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네요. 아유, 오세훈이는 뭐 한강에 대한 그 어떤 성애자예요. 한강 성애자야. 뭐 저기 예전에 또 아셨잖아. 그 저기 세빛둥둥섬. 네. 그것도 그렇고 용산에다 항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여의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서해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운하도 짓고 경인 운하, 아라뱃길이라고 하죠. 온갖 군데가 이렇게 한강 같고, 거기다가 저기 디자인을 하려고 그래요. 이젠 정말 우연히 계속돼서 반복이 되니까 너무도 소름이 끼치고 정말 괴이하기까지 합니다. 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뭐예요? 여러 차례 금전선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가 믿는 음행 오행의 악순환, 네. 동남 중서북으로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반도의 중심이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이 용산이고 용산의 중심은 이태원역이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동쪽의 기운을 타고난 김건희가 동쪽에 있는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는데 애군을 막는 어떤 장치를 하고 뒤늦게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중심인 이태원역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동쪽을 막았으니까 남쪽인 신림동 강남에서 물난리가 났었고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이제 애군이 가는 거잖아요. 네. 서쪽으로 애군을 가는데 서쪽에 대통령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오방신을 잘못 설치해가지고 잘못 네,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경찰서장이 나오고 나서 그 잘못 설치된 오방신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설치를 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시청평을 다시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해에 시추 5개 박는 거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천공이 시추하지 말라고. 어마어마한 질량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건드려도 돼요. 또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애군을 막는 주수처 장치를 다른 곳에 했다라면은 서쪽에 있는 다른 곳에 애군이 갔겠죠.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어딜까요? 경기도 화성이 서쪽에 있거든요. 아유. 화성이 서쪽에 있습니다. 20명의 희생자를 발생한 화성 리튬 전지 공장은 경기도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너무 억지 비약일 수는 있지만은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잘 설치를 해서 애군을 막으니까 그 애군이 서쪽에 다른 곳으로 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애군은 북쪽으로 가는 거죠. 네. 동남 중서북이니까. 예. 그래서 천공이 내년 2025년에 가을에 통일하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 마치 애곤의 북쪽에서 터질 것을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천공이 정법시대 문화재단을 사무실을 용산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자, 용산 이태원역이 중심이고 북쪽이 어디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고 네. 굳이 안 가려고 했던 곳 어디입니까? 그 청와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 뭐야? 아이고 세상에. 아.
어머, 저거, 어머, 어머. 제가 저 자리에서 사진 찍었거든요. 어머! 맞아. 청와대 국민 속으로 저것도 분홍색. 어머, 웬일이야?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거예요, 이게? 이게 처음에 개방했을 때는 제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워낙 저쪽에 살았었으니까 그렇지. 이제 개방을 하고 한번 다시 가봤는데 저런 핑크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렇게 핑크색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된 것 같아서 이게 괜히 수준합니다. 억측이 아니라 네. 대통령실이 저렇게 색깔을 바꾼 것은 분명히 맥락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네. 자, 홍매화의 의미를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매화의 의미는 일본 주술적 의미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악한 기운의 귀신을 내쫓거나 죽은 영혼에게 주술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주구입니다. 주구. 주술을 사용하는 도구죠. 주구. 그러니까 이 홍매화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 청와대를 처음 개방했을 때 하필이면 딱 주술적 숫자인 74명에게 저렇게 홍매화를 다 손에 들게 만들고 청와대의 문을 개막을 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중앙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이분이 계셨습니다. 진짜요? 홍매화와 분홍색으로 물든 청와대. 그러니까 악귀와 잡귀를 쫓아내야만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일부 건물들을 사용을 하려고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영빈관 같은 거. 몇관 같은 것들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또 주술적 행위들을 계속 했던 건데 왜 김건희,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고의 요새로 알려진 청와대도 안 들어가고 굳이 수정원을 쏟아부어서 용산으로 들어가야만 했을까? 윤석열의 기운은 서쪽, 김건희의 기운은 동쪽. 음행, 오행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을 한 거죠. 저기 뭐 시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시추하는 시설도 다 분홍색으로 덮을 거라고 저는. 그런데 시청 저 어딘가에 분홍색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해치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상징 캐릭터를 분홍색 해치로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재앙과 화를 막아준다는 해치는 과거부터 주술적 의미를 갖는 무속신앙으로 치부됐던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여기서 맞은편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맞은편이에요. 해치가 원래 노란색이었거든요. 네, 해치가 핑크인 건 전 서울에서 상징하는 캐릭터로 결정된 것이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만든 거예요. 2008년 5월이었는데 당시 오세훈 33대 서울시장이 2007년 11월부터 서울을 상징하는 요소 27가지를 선정한다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첫손에 꼽힌 설문조사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경복궁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경복궁과 관련이 있는 깊은 상징 요소 8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그중에서 매화, 해치 이런 것도 찾아내가지고 해치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버립니다. 저희 열린공감TV를 쭉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당시 해치를 서울 상징으로 결정했던 2008년 당시부터 오세훈 시장은 김건희 일가와 친분을 맺어왔었고 2010년에는 김건희 막내 동생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다는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거론되지도 않았던 해치가 경복궁 등을 따돌리고 서울의 상징이 될 만큼 대단한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 자문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해치로 다 정해놓고 자문회의를 연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자문을 했던 한 교수는 기본적으로 중국인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해치를 어떻게 서울의 상징으로 삼는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 해치 상징물을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자마자 곧바로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대형 해치, 그것도 이렇게 컬러는 분홍색으로 바꾸어서 광화문을 비롯해서 시청, 청계천 곳곳에 해치 인상을 설치를 진짜 했습니다. 이거 일본 캐릭터 같잖아요. 근데 이걸 왜 분홍색으로 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독교 문화 전문가들이요 경계의 목소리를 내면서 왜 이런 거 하느냐.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인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냥 반대로 끝쳐버렸죠.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네. 서울시에서 2024년 서울의 색 분홍색으로 한 거예요? 스카이코랄 바로 이 색입니다. 이게 분홍색이군요. 아예 노골적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위해 가장 많이 찾았던 한강의 분홍빛 하늘에서 색상을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선정되는 서울색은 시청과 DDP 등 시내 주요 공간과 기획 상품 등에도 활용됩니다. 뭐 해가 질 때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색. 해가 질 때 노을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산책할 때 서울 시민들이 좋아한다는데 아무래도 갖다 붙인 것 같은 게. 그렇죠. 어거지 느낌이 네. 확 나네요. 야, 오세훈이가 대권의 그 야망을 이런 식으로 꾸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밉보이지 않는 방법. 그러나 너무 나대지 않는 방법. 근데 말이죠. 너무 깊숙이 들어왔네.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 이제 발을 빼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오세훈의 어떤 분홍색 그 스카이코랄 분홍색을 2024년 서울색으로 정한 것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여권에서 엄청난 내부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 뒤에는 바로 김충식, 최은순, 김건희가 있지 않을까. 끝으로 이 사진에 나오는 저 분홍색 옷과 얼굴 모자를 쓴 남성 조각상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찍은 거예요? 어디서 찍은 것 같습니까? 사고 현장? 수상하죠?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김건희 씨예요. 네. 그 디올백. 네. 이제 스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말로 이제 그냥 가칭 스님이라고 한 거지 다 우리 주변 분들이에요. 제가 결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계속. 저는 공무원하고 결혼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그냥 다들 그냥 나섰죠, 그냥 때로. 네, 무정 스님이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여기 저기 뭐 성렬이하고 맞는다. 미안하지만 이제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맞는다. 응?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 무슨 말이냐 중간에 이제 의절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남편 앞에서 한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갑자기 문재인은 망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한번 놀러 오더니 무정 스님이 문재인 정부가 망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열이 받는지 아니 망하면 우리 남편 망한다는 말밖에 더 돼요. 그렇지.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다신 보지 말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뭘 망하냐고 그때부터 인연을 딱 끊었어요. 진짜 성격이 정말 반대더라고. 그래도 야 진짜 도사는 도사구나 아니 그러고 결혼해서 도사는 도사구나 아니 그냥 그랬어요 그냥. 제가 더 잘 봐요. 저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 아 그리고 그래요? 그건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래도 이제 성문이 잘못났나 본데 성문이 좀 잘못난 게 있는데 제가 무당을 막 가서 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사주 공부하면 좋지. 자기 팔자도 풀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영감이 있으니까 이제 군인 경찰 이런 거 하면 잘 맞죠. 왜냐면 군인 경찰은 그런 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